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레바논 소식으로 좀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규모 반정보 시위로 레바논에서 지난달 10일에 내각이 총사퇴를 했었는데 새 총리가 지명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무스타파 아디브 주 독일 대사를 새 총리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슬람 수니파가 총리를 맡는 헌법 규정에 따라서 수니파인 아디브 대사가 지명됐지만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지를 포함해서 의회 내 다양한 세력들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따라서 내각 구성권을 아디브 총리가 가지게 됐습니다. 네. 2013년부터 독일 주재 대사로 근무해왔다고 하는데요. 레바논 대중에게는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교관 출신입니다. 자, 이 레바논 국민들은 사실 기득권의 전면적인 철수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 아디브 총리 역시 기득권이라면서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이 흑인 피격 사건이 발생한 곳이죠. 위스콘신주 커노샤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일 커노샤를 방문해서 법 집행관들과 만나고 최근 폭동으로 인한 피해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커노샤에서는 지난달 23일 제이콥 블레이크가 어린 새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백인 경찰들이 등 뒤에서 쏜 총에 맞아서 크게 다친 후에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백인 청소년이 또 시위대를 향해서 총격을 가해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시위가 더 거세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과 질서의 수호를 강조하면서 커노샤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이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치안 유지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대통령이 방문하면 대규모 지원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오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고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도 폭력을 선동하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에 맞서는 경찰 옹호 시위대가 도심에 집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자 사망에 대해서 음모론까지 얘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5일 사실 처음 그 흑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국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이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석 달 넘게 이어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가 이 시위대와 충돌 끝에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네. 이 사망자는 포틀랜드 지역 기반의 극우 단체인 패트리엇 프레이어 소속으로 밝혀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음날 새벽부터 자신의 지지자들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듯한 글을 비롯해서 극우주의자들이 설파해온 각종 음모론을 폭풍 트윗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극우 채널인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에서 홍보 문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주류 언론들은 폭동과 극심한 폭력 사태가 전혀 조직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의 사태는 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무정부주의자들의 자금 지원을 받는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쿠데타 시도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테드 휠러 포틀랜드 시장을 향해서 무능한 바보라고 비난하면서 위대한 나라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포틀랜드 사람들도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에 휠러 시장은 증오와 분열을 만든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만나거나 그들을 다독일 생각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 오로지 이들이 잘못된 폭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법과 질서로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건데요. 네. 갈등과 분열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또다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틱톡 소식입니다. 미국 기업과 지금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제동을 걸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안보 위협을 이유로 오는 15일까지 이 틱톡의 매각 협상이 종료되지 않으면은 미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라클, 월마트 이런 기업들이 매각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난달 28일 중국 정부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수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음성 문자 인식 처리, 사용자에 맞춘 콘텐츠 추천, 빅데이터 수집 등 인공지능 분야 기술이 대거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 틱톡을 노리고 이렇게 내용을 수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가 발표한 기술 수출 규제 개정안을 엄격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 언론들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은 뒤에 미국 기업의 틱톡의 일부 사용권을 넘기겠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중국 정부가 틱톡 매각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반영하듯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바이트댄스가 새 규정에 따라서 매각 협상 중단 여부를 심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는데요. 네. 사실 중국 정부는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 없이 이거는 기술 수출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관영인 신화통신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정부가 틱톡의 매각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이 현재 매각 협상 중단된 상태인데요. 미중 간의 갈등이 틱톡 매각 문제로 옮겨간 상황이어서 이 한편에서는 아무래도 이 매각 일정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대선 불복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벨라루스 관련 소식입니다. 이 벨라루스에서 외신 기자들을 추방했다고요. 네, 벨라루스 기자협회는 로이터 통신의 촬영 기자와 사진 기자, 또 프랑스 최대 통신사죠 AFP 통신의 기자 등 총 19명이 자격을 잃었다. 그러니까 기자 자격 플러스 체류 자격을 잃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BBC 영국 방송이죠. 모스크바 특파원이 현지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벨라루스에서 BBC를 비롯한 내 외신 매체 언론인 50여 명 이상이 집단 구금됐다면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의 자유를 촉구했는데요. 또 미국의 통신사인 AP통신은 지난달 1일 벨라루스에서 시위를 취재하던 자사 기자 2명이 체류 자격을 박탈당하고 러시아로 추방됐다면서 언론 탄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 독일 ARD 방송도 자사 러시아 본부 소속 기자 2명이 러시아로 추방됐다고 전했고 이 영국 BBC 방송 기자 2명도 취재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또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라디오 방송인 자유 유럽 방송도 소속 기자 5명이 취재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외교 수장들은 일제히 벨라루스 정부의 독단적인 저사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데요. 현재 벨라루스 정부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광장 곳곳을 봉쇄하면서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시위를 막고 있습니다. 네. 이 한편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밀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매체인 로시아 원과의 인터뷰에서 벨라루스의 시위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다면 러시아 정부는 특별 예비군을 구성해 벨라루스로 보내겠다면서 또다시 지원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서 유혈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이 되면서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휴교령을 내리는 나라들도 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개학을 강행하는 나라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어제 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인 대만의 모든 초중고교가 개학했습니다. 네. 이 대만 교육부는 각 학교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 670여만 장, 알코올 11만 리터, 그리고 적외선 비접촉식 이마 체온계 28,724개, 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1,520대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한 학급에서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 수업을 중단하고 14일 내에 같은 학교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휴교하도록 미리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예. 자, 또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된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시는 오늘부터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고 대학 등 2,842곳이 일제히 개학하면서 140만 명이 등교한 상태입니다. 지역 당국은 지역 내 감염 사례가 보름째 0명을 기록하고 있고, 이 시내의 학교 건물들 전체에 자동 자외선 소독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등 방역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홍콩도 이미 지난달 중순 국제학교들이 개학한 가운데 오는 23일부터 유치원생들을 비롯해서 각 학교의 등교 수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면서 이 당분간 오전 수업만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또 세계에서 4번째로 누적 확진자 수가 많은 러시아에서도 현지 시각으로 1일부터 학교의 수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또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다는 판단 아래 각종 봉쇄 조치를 해제한 뉴질랜드는 등교 금지 조치도 풀리면서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